지난 시간에 이제 데라우치 총독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5년이 지난 1915년 무렵에도 조선 사람들은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겨울에는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참 비 오는 날도 저렇게 집신 신고 다니면서 저 발이 저 인간 발이냐. 그래서 고무신을 만들어다가 팔아가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도 고무신을 만들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무신 만드는 거 따라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게 1920년 무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고무신 하나 못 만들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거 고무신도 못 만드는 나라인데. 고무신을 만드는 재료가 뭡니까? 고무죠. 우리 땅에서 고무가 납니까? 고무는 어디서 납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나잖아요.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든 거예요. 원료는 그럼 누가 대줬느냐? 일본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그 고무를 사다가 우리도 그거 배워가지고 그 고무 수입에다가 고무신을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고무신 산업이 조선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등장을 하는 게 1920년대였습니다. 1910년 합방이 되기 전에 이 조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라는 분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 이분이 영국 왕실지리학회 최초의 여성 회원이고, 그래서 1894년부터 97년까지 4번에 걸쳐서 조선을 여행하고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막 준비를 하니까 친구들이 조선이 어디 있는 나라냐? 이거 적도 부근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중해 모퉁이에 있는 나라 아니냐? 아니야, 그리스 연안의 다도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894년 무렵에. 1893년,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1년 전에 일본 지리학 교수 야즈 쇼에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부산에 도착하니까 부산 조지의 일본 총영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교수님, 그거 한국에서 여행을 하려면 이거 큰일 납니다. 1893년 7월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무더위에 조선 내지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17일 내지 18일 걸릴 것이고 도로는 인도가 아니라 수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는 곳곳에 강이 있고 그 개천이 흐르잖아요. 근데 7, 8월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전부 그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비가 와서 4, 5일 체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주막은 냄새가 심하고 밤에는 빈대, 모기, 이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음식과 침구, 조선 동전을 싣기 위해 말두필과 통역 한 명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지도부가 끝없이 이 동전을 막 찍어내는 바람에 여행하기 위해서 10불을 바꾸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그 돈을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 인부 6명이 필요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그리고 여행을 포기하는 기록이 야지쇼에이의 그 체험기에 나옵니다. 1895년에 러시아가 탐험대를 보냅니다. 그 탐험대가 쓴 기록이
내가 본 조선일이라는 그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러시아 탐험대가 1895년에 조선의 곳곳을 이제 살핀 다음에 쓴 책을 보면 그 시절에 조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원인 육군중령 알프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느냐. 조선에 일상용품을 파는 상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주 며칠마다 열리는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은 상점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상점이. 조선에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이 성격상 상업적인 기질이 부재하고 돈이 없고 조선 관리들이 착취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소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거는 소가 남아 돌아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소를 먹이기 힘들어서 팔아넘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선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타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본 조선인에 쓴 조선인들의 특징적인 관습에 의하면, 첫째, 생활이 단조롭고 자신들의 수요를 최저로 제한한다. 그냥 밥만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은 가족이 생산하는 극단적인 자급자족 사회였다. 셋째, 다른 나라에서처럼 화폐가 모든 경제활동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넷째, 조선인들의 모든 관심사는 농사밖에 없다. 다섯째,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간해공업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야, 이거 정말 아프리카 토인 나라만도 못한 나라구나 라고 러시아 탐험대가 1895년에 조선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됐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가 조선인 16만 1656명, 일본인 2만 6316명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의 주택이 약 4만 호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만 호의 그 집주인 중에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인 2,000호에 불과했고, 나머지 3만 8,000호는 돈이 없으니까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집문서를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생활했다라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관리들이 와서 그냥 틈만 나면 세금으로 뜯어가니까, 세금을 안 내면 잡아가서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곤장 몇 대 맞으면 목숨을 잃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집문서라도 잡혀가지고 그 집문서로 만든 그냥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사회였으니까 집문서 다 일본 사람들에게 잡히고 빚덩이에 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한 것이죠. 이런 와중에 1910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선을 통치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식민지에 일본식 법제 그리고 시장기구를 이식을 해서 경제체제를 일본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36년은 서유럽의 근대 문명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조선에 이식된 어떤 면에서 보면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은 일본을 통해서 유입된 서구 근대 문명이 조선의 전통 문명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융화해 나간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동맹국으로서 참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그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전국이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이 혜택을 받는지 하는 것을 일본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조차를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아니,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아니야. 근데 일본이 왜 참전해?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런데 참전했습니다. 왜 참전했느냐? 그 당시에 중국 산동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일대에 거기에 뭐 청도, 위해, 연태 있는 요 일대 지역이 독일의 조차지였습니다. 그 조차지에 일본군이 쳐들어가 가지고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조차지를 일본이 뺏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 태평양 지역에 많은 섬들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섬들을 일본이 다 뺏었습니다. 뺏어가지고 이름을 바꿨죠. 남양군도로 바꿨습니다. 다 일본 통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서양 열강들은 뭐 연합국이니 무슨 추축국이니 뭐 막론하고 그냥 뭐 이 서양에서 그냥 막 독가스로 죽고 기관총에 맞아 죽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중국 땅에 있는 독일령 조차지를 뺏고 태평양에 있는 독일령 섬들을 점령을 하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저 바이칼호에서부터 중국 일대, 동남아시아 일대를 1차 세계대전 때 중국이 다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또 유럽이 막 그 전란에 휩싸였으니까 뭐 공업제품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생필품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일본이 막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서유럽에다가 막 엄청난 물자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4년 6억 엔에 불과했던 일본의 수출액이 1919년에는 21억 엔으로 3배 이상 폭증을 했고, 무역의 수입도 전쟁 14년 만에 14억 엔의 흑자를 받고, 이렇게 막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빚을 엄청나게 졌는데 그 빚을 다 갚고 1919년에 27억 엔의 채권국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빨리 선진국 열강국이 됐는지, 아니 일본이 막 그 군함과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영국도 이제 어떻게 못하고 미국도 어떻게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일본 그냥 놔뒀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1922년에 워싱턴에서 군축회의를 열어가지고, 워싱턴 군축회의를 열은 이유가 뭐냐? 야, 일본의 해군력을 그냥 놔뒀다가는 전 세계를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군함을 강제로 줄이도록 하자. 그래서 영국 1, 미국 1, 일본 0.6 뭐 이런 식으로 줄여. 안 줄이면 전쟁이야. 그래가지고 강제로 줄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세계적인 열강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와세다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시노부 준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본은 일청전, 이게 청일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화단 사건으로 실력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1902년에 영일동맹으로 동양의 칠한에 대한 중대한 발언권을 획득을 했다. 러일 전쟁으로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로 우리는 헤아려졌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대국의 지위에서 탈락을 해서 이 세계는 5대국, 그러니까 영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세계의 운국, 그러니까 열강국이라는 뜻입니다. 열강국으로 국제연맹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 이탈리아를 빼고 일본과 영국과 미국을 3대 강국으로 칭한다 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의 국력이 세계 3대 강국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세계 3대 강국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산업경제가 막 대폭발하니까 거기에 따른 음덕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입은 것이죠. 그래서 경의선과 경부선 여객이 1911년에는 243만 명이었는데 1938년에는 4,505만 명으로 1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화물은 107만 톤에서 1,392만 톤으로 13배가 증가를 했고, 일본이 1920년대 일본 면방직공업 경쟁력에서 영국을 추월을 했고, 또 인도에서 영국산 면 제품을 일본 제품이 영국 제품을 몰아냈습니다. 1913년부터 1938년까지 세계 수출이 연평균 0.6% 성장한 데 비해서 일본은 연평균 5.9%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은 13%가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일본의 어쨌든 그 법적으로는 뭐 식민지가 돼서 일본의 그 산업구조에 편입되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히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1940년까지 조선과 대만과 만주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광역 경제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엔화가 통용되는 경제권, 이걸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선이 편입이 되는 바람에 이런 그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13년에 이미 일본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을 100으로 할 때 1938년에는 176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을 추월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을 우리만 몰라요. 모르는 것은 이 시대를 연구했었던 학자들이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놓고 이런 거 얘기하면 완전히 토착외고 친일파로 찍히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이 1910년대 이후에 그냥 막 외국에다가 막 면방직 수출하려고 보니까 막 공장 져야죠. 뭐 제품 만들려면 공장 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막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노동력들이 전부 공장으로 가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식량이. 그래서 조선에 있는 쌀을, 조선에서 막 그 산미 증산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식량을 막 생산한 것을 전부 일본으로 갖다가 팔았는데,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전부. 돈 받고 조선 쌀을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수출하는 거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파는 걸 수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조선과 일본 관계는 이게 식민지다 보니까 수출이라고 안 하고 이출이라고 했습니다. 이출. 이출은 다 제값받고 판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전부 일본 놈들이 조선 쌀을 수탈해 갔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아니 이 많은 쌀을 전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다 팔을 때 그 조선에다가 파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일본에다가 팔았는데 돈 받고 판 것까지 수탈했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느냐 가지고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수탈이라는 용어는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공업화하다 보니까 모자란 쌀을 조선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일본에다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좀 넉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민지에서 일본은 식량을 사갈 때 다른 나라에다가 만약에 이 물건을 사왔으면 달러로 줘야 되는데, 아니 조선은 다 엔화가 통용되는 사회다 보니까 전부 자기네 나라 돈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에게 엄청난 혜택을 줘서 일본이 무역 흑자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선도 일본의 공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막 세계적으로 막 무역이 막 폭발하고 이 공업국가로서 위상을 정립을 하고 미국, 영국을 능가할 정도로 산업이 이제 일정 수위에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도 해외하고 교류하고 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그 고무를 사다가 고무신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1931년에 일본의 대식민지 수출이 미국 수출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공업화시킨 덕분에 일본 식민지는 일본에다가 선철, 알루미늄, 섬유, 비료, 펄프 같은 공업 제품을 수출할 정도로 조선에 이미 이런 중화공업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38년 이후에 일본이 식민지에서 수입한 공산품 총액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총액을 추월할 정도가 됐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할 당시에 6천만 엔에 불과했던 조선의 무역액이 1937년에는 15억 4천만 엔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강제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식민 통치가 가능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조선에다가 무슨 공장을 짓고 중화공업을 만들고 다양한 제도, 질서 이것을 근대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조선사회에 이식을 해서 조선도 나름대로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다가 이런 공업 제품을 이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특히 일본이 서구 식민지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서구의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에 가서 도시를 만들면 이 식민주의자들만 사는 식민자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이 사는 도시하고는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인위적인 분리를 강제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그냥 다 한 도시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울을 그 당시에는 서울이라고 안 하고 경성부라고 얘기했는데 경성부를 4개의 동서노선, 5개의 남북노선의 도로를 뚫어가지고 도심부를 격자형으로 재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성부 도심부 개발 사업이라는 건데, 이 매일신보 1912년 11월 7일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우선 도로를 시찰하여 정정유조, 질서를 정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풍화와 정치는 가히 문명을 판단할지며 이번에 당국에서 각지 시구를 개량키로 계획한 중에 우선 경성의 도로를 직선으로 사통오달하여 정정유적하여 일대 모범을 보인다 하니 이는 총독이 조선을 개발하는 노력, 노심에서 나옵니다. 서울을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파리 시가를 격자형으로 만든 요 사진입니다. 도시의 도심부를 이런 식으로 격자형으로 정비한 것은 파리를 정비한 오스마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시한 이래 전 세계에 이제 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도 이 오스만이 파리의 도시계획을 한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동경이나 이런 걸 전부 이제 격자형 도로를 이제 직선화하고 남북을 잇고 동서를 잇게 만드는 이런 도로를 이제 만드는 그 방법을 서울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재에 있는 저 소공로라든지 명동이라든지 하여간 서울에 이름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로, 도시구조, 이건 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은 도로를 좀 더 넓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그 위에 이후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서울의 뼈대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무신 이야기입니다. 1915년에 일본인들이 조선에 고무신을 판매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니까 야, 그 고무신 그 만드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원료 구매에다가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원료 구매해온 거죠. 고무신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한 게 뭐 별표 고무신, 대륙 고무신 이런 거고요. 그래서 1920년대에 조선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 고무신 산업입니다. 이렇게 고무신도 못 만들던 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제철소를 짓기 시작한 게 1917년입니다. 자, 우리는 고무신도 15년까지 못 만들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이제 고무신 만든 게 아마 1920년인데 1917년에 황해도 겸이포에다가 한반도 최초의 대규모 근대식 제철소를 일본 사람들이 건설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현재 그 휴전선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산업체라고 하는 황해 제철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연간 10만 톤의 선철을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군함을 만드는 이 후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따져보죠. 고무신도 못 만들던 나라에다가 제철소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좌익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냐? 저거 다 일본 그 말하자면 침략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맞죠? 이 일본 군함용 그 철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일본 사람들이 1945년에 항복한 다음에 이 기계, 이 철강 회사 다 뜯어가지고 갔나요? 아니죠. 다 놓고 갔죠. 그 다음에 이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기술자 다 이거 조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배워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포항제철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다 참여해서 포항제철이 전 세계에서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이 철강회사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제시대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철소를 여기다만 진 게 아니에요. 곳곳에다가 졌어요. 특히 그 겸이포 제철소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철소가 만들어진 게 1930년대 중반부터인데 조선에다가 이 철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철소에 그 용광로 쇠를 녹이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 고로형 제철소가 있다. 고로형에는 이제 용광로를 통해서 이제 철광석을 녹이는 거고요. 전기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로는 이 고철을 아주 고압으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그 쇳물을 만드는 것을 전기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또 무연탄으로 만든 뭐 용광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인천 송도 부근에 가면 현대제철 인천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 제철소는 전기로 제철소입니다. 지금은 저게 현대제철 인천제철소로 이름이 돼 있죠. 저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선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대형 고로형 제철소, 이게 이제 일본 제철 청진 제철소가 있는데 요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게
김책 제철소가 돼서 아주 이 북한에서도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제철소가 됐습니다. 전기로 제철소, 소형 용광로 제철소 뭐 한두 개 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조선이연 공장이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인천제철소입니다. 이게 1942년에 1938년이네요. 1938년에 일본의 이연 꼰제린이라는 회사가 조선이연 인천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군함용 그 특수광을 생산을 했습니다. 1942년에 이 회사가 가네보 그룹 산하의 종연실업으로 넘어갔고 해방 후에 적산기업이라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이걸 전부 미 군정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전부 압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부 때는 대한중공업공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현대제철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1937년에 일본 고주파 종업이 성진에다가 뭐 특수광철을 만들고 미쓰비시 광업이 만들고 뭐 또 저 동해안 그 양양 부근에 가면은 사마제철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저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이 소위 말하는 용광로, 물론 이 사마제철소는 용광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들던 유일한 제철소는 요 사마제철소예요. 이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 사람 고레가와 긴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마제철소뿐이 아니라 지금 뭐 인천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 제철 인천제철소는 일본의 이연콘체른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나라였는지를 제가 요 이연콘체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에 일본에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산업국가로 성장하려면은 기초과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초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쿄에다가 국립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기쿠치 다이로쿠라는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취임해가지고 물리, 화학, 생물학, 의학 같은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초과학을 연구해가지고 기초과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쫙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920년대에 63개 회사를 만들고 121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연콘체른이라는 것이 탄생을 해요. 바로 이 이연콘체른이 인천에다 진 제철소가 현대제철 인천제철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연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자폭탄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누가 했느냐? 이 이연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입자가속기 연구원들이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원자핵 물리학자인 니시나 요시오 박사,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연 소속인데 원자폭탄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끝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계속 막 이화학 연구소가 있는 막 동경을 막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연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원자폭탄 연구 시설을 후쿠시마로 이전을 했다가, 후쿠시마에도 계속 폭탄이 떨어지니까 흥남으로 옮겨가지고 흥남에서 우라늄 농축 연구를 진행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패전한 이후에 이연콘체른이 해체됐다가 1950년대에 다시 이화학연구소로 부활을 했는데, 이 이화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노벨상을 3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일본이 참 간단치 않은 나라죠. 근데 우리는 일본 그러면 뭐 좀 우습게 알죠. 자, 일본이 아까 제가 철도 말씀드릴 때 이게 이 종관 철도로 해서 X자형으로 이제 철도를 놨다 말씀드렸는데, 철도만 놓은 게 아니고요. 이 철도를 국경 지역에다가 다리를 놔가지고 대륙으로 이 철도를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압록강 철교를 개설해가지고 우리의 이 부산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 있는 이 경부 경의선 철도를 만주 철도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만주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일본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또 1933년에는 두만강 도물에다가 철교를 놔가지고 우리 함경선 철도를 시베리아 철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1937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을 때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손기정 선수는 조선 대표로 태극기를 달고 뛴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일본 대표로 뛰었죠. 일본에서 베를린 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결성이 돼가지고 도쿄에서 고베로 와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가지고 베를린까지 간 내용이 손기정 선수의 자서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베를린, 파리, 모스크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준 것은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은둔의 왕국 조선이 철도를 통해서 전 세계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만들어준 것도 일본이었고요. 자, 제가 우연히 이 자료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이 도표를 발견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소개해놨는데, 1940년에 특급 아카츠키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새마을호 같은 이런 열차인데, 조선 특급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아카츠키가 서울 부산 간을 6시간 45분에 주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6시간 30분에 주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후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 부산 간을 6시간 30분에 주파를 한 시기가 언제냐? 1960년에 무궁화호가 6시간 40분에 주파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직통열차가 히카리였습니다. 이 히카리라는 것은 부산에서부터 지금으로 치면 장춘까지 매일 아침 저녁 각 1회씩 부산을 출발해서 장춘까지 운행을 했고요. 노점이라는 열차는 부산에서 봉천까지 아침 저녁으로 1회씩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카리가 일본 본토의 특급 열차인 후지 사쿠라와 연계해서 도쿄에서 배를 타고 고베까지 와서 고베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조선 특급 히카리를 타고 장춘까지 가는데 5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25년에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경성역 신역사가 완성이 됐는데, 이 경성역의 규모와 크기가
도쿄역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19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놓은 이 철도를 통해서 이 한국에 일일 생활권이 열렸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철도 도로를 만드는 돈이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조선 사람들의 세금으로 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선총독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걷는 세금이 조선총독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0%에서 3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돈은 일본 본국정부로부터 보충금을 받아가지고 메웠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채를 발행해서 그 공채를 일본 정부가 사주는 방식으로 해서 식민지를 경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패전한 후에 미국의 미 군정은 원래 이 패전한 국가는 승전국이 패전 국가의 국가 소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제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패전 국가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재산까지를 뺏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한반도를 점령한 다음에 야,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 재산,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총독부 소유의 재산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민간 기업, 일본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만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다 압류한 거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인수인계를 했죠. 그걸 적산이라고 하죠. 적산. 귀속재산이라고도 하고, 이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식민 모국이 민간 재산까지를 몰수해가지고 넘겨준 사례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왜 이런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징용공 문제 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니까 또 좌익들이 물고 뜯고 난리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이미 일본은 우리에게 죗값을 치를 만큼 다 치렀어요. 바로 그 국제법을 무시해가면서 한반도에 일본 정부 재산과 민간 재산까지 압류해서 조선에다가 넘겨준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에 자세히 말씀드린 게 있고, 또 이 강의 마지막 강의가 이제 이 패전 후에 조선을 떠나가는 일본인들 이야기인데,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조선총독부가 만든 철도, 도로,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인구 5만 이상 도시가 서울하고 부산 2개밖에 없었는데 1925년에는 5개로 늘어나고 1만에서 5만 사이 도시는 12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철도역 중심으로 도시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는 인천, 부산, 군산, 목포, 마산, 진남포, 원산, 성진, 청진, 이런 도시들이 이제 개항을 통해서 도시가 활성화됐고, 철도 개통으로 인해 성장한 도시는 영등포, 천안, 대전, 김천, 이리, 송정리, 사리원, 신의주, 철원 같은 도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전 같은 도시는 원래 대전에는 도시가 없었는데 경부선이 지나가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주운, 그러니까 이제 백기를 통해서 성장한 도시는 강경, 논산, 영상포가 있고, 어업 근거지로 성장한 도시는 포항, 간포, 방어진, 통영, 거제, 삼천포, 여수,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또
해군기지로 만들어진 도시가 진해, 저 함경북도의 나남은 일본군 주둔지였고, 아까 말씀드린 황해도 겸이포에는 제철소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졌고, 승오리에는 시멘트 공장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졌고, 사동, 탄광, 흥남 질소비료 공장 때문에 흥남이라는 도시가 아주 대대적으로 대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휴식도 필요하니까 온천으로 성장한 도시가 있습니다. 동래, 온양, 신천, 주울 같은 대도시들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를 하고 조선에다가 전신선을 깐 이후에 1924년에 이 장거리 전화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1924년에는 만주까지 조선에서 만주까지 전화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1933년에는 일본과 직통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1927년에 경성방송국을 개국해서 라디오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방송망이 확충돼 가지고 대중문화가 유통되기 시작해서 이때서부터 막 유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기차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재미있는 이 문명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찌 남녀노소가 같은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차는 그냥 오는 순서대로 그냥 좌석을 판매하다 보니까 뭐 양반도 여기 앉고 노비도 같은 자리에 앉고 뭐 여자도 앉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기차를 통해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별 없이 같은 칸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서당에서 배우는 게 맨날 무슨 뭐 논어맹자, 자치통감 다 이게 중국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만 배웠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실용적인 교육이 시작이 됐고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누는 기계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철도망 덕분에 일일 생활권에 근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 탐험대가 야 이거 어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어떻게 나라에 말이야 이 상점이 하나도 없냐라는 상점이 없는 나라에 백화점이 속속 등장한 것이 192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백화점이 1921년에, 미나카이 백화점이 1922년에, 히라다 백화점이 1926년, 미스코시 백화점이 1930년, 미스코시 백화점이 오늘날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조지아 백화점이 롯데 영프라자가 조지아 백화점 자리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화점 차려가지고 막 조선 그 돈을 벌어가니까 우리도 좀 그 백화점 만들자. 그래서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1931년에 화신백화점이라는 것을 종로에다가 만들었습니다. 1911년에 조선의 서울의 공업인구는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1942년에는 24만 명, 1930년대에 경인공업지대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대공장을 활발히 설립을 해가지고 남한에서도 이제 공장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1933년에 인천시가의 공장과 격자형 도로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인천의 모태가 된 것이죠. 1910년대 경인공업 지역에는 주력 업종이 정미소 내지는 연초제조업, 담배 만드는 게 거의 다 했는데 1920년대 인쇄, 금속, 1930년대는 방직공장, 화학, 기계공업이 급속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발달을 하죠. 그래가지고 서울 일대에 카페, 다방, 기생집, 유곽이 성행을 했고,
또 일식, 양식, 중식 등 외식 산업이 유행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우동이라든지 사시미라든지 단무지, 튀김 같은 일본 음식을 중산층도 즐겨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0년 이전에는 대부분 자녀들 머리를 길게 기르고 한복을 착용을 했는데 1920년대 들어가지고 뭐 모던걸, 모던보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머리를 자르고 저런 옷들을 막 입기 시작을 하고 1930년대에는 영화가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30년대 조선을 휘어잡은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채플린 수염이라든지 메꼬모자라든지 게리 쿠퍼의 외투, 몽고메리의 넥타이, 이런 문화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는 자본주의를 낳고 자본주의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도시가 세계 자본주의 문명에 편입이 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이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신세계 백화점, 일제시대에는 이제 미나카이 백화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경성 우편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중앙우체국 자리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도로의 구조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뼈대는 똑같습니다. 맞은편에 조선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한국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우리가 만든 거겠지 뭐 당연한 거 우리 거지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일제시대 조선총국부 시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선은행 맞은편에 저축은행, 그 옆에 미쓰코시 백화점이 광장을 둘러싸고 을지로를 그 당시에 황금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양척식회사 해가지고 금융가가 형성이 되고 식산은행 건너편에 경성전기, 조선무연탄, 조선과학개발, 기린맥주, 사쿠라맥주, 미쓰이물산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혼맛지, 지금의 충무로입니다. 충무로일 때는 저게 다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여기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뜯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가지고 우리의 근대화 시대에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불과 한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를 그렇게 빨리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준 게 이게 다 밑바탕이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박정희, 이승만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산업화의 성공국이 됐구나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조구치 토시유키라는 일본 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무역과 자본 형성에 힘입어서 이룬 3% 이상의 경제성장이 해방 후 한국 공업화의 역사적 배경이다. 또 이 미국의 그 학자인 마크 알 피티라는 사람, 이분은 일제시대 수탈과 함께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산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위생의 개선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근대화에 성공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정말 이 좌파학자로서 한국의 이 좌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미국 학자가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쓴 이 좌익적인 이 학문은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쓴 이건 다 이게 내가 잘못 쓴 거야 하고 커밍아웃을 하고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 바로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해놨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식민 통치를 담당한 효율적인 관료제와, 이 관료제는 조선총독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지향적이고 추진력 가진 조선총독부가 1960년대 이래 고도 성장을 이끈 강력한 국가를 성립시킨 역사적인 유산이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 뭐 식민지 공업화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좌익들이 막 뭐 물고 뜯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 토척의 굳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외국 학자들은 이렇게 다 자기 학문적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놨어요.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 시절에 만들어 놓은 각종 법률 제도, 그 다음에 산업화 기반, 그리고 경험과 기술자 양성, 인재 양성, 심지어 조선 사람들이 문명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문명률을 빨리 문자라도 해독하게 하려면 제일 빠른 길이 뭐냐 보니까 조선에 한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한글 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들 빨리 문명을 퇴치해. 그래가지고 한글 보급을 장려해 준 것도 사실은 조선 총독부예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러한 노력들과 결실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런 인프라들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또 일본이 무슨 뭐 국교 정상화하면서 뭐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그래서 뭐 몇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준 그 산업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속도로도 만들고 소양강댐도 만들고 조선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근대화 했잖아요. 그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식민 통치를 담당한 효율적인 관료제와 개발지향적이고 추진력을 가진 조선총독부가 1960년대 이래 고도 성장을 이끈 강력한 국가를 성립시킨 역사적 유산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대 대한민국의 뿌리는 조선총독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걸 어쩌겠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알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랬어, 너희들 일본을 욕하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욕해, 이렇게라도 지금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차별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차별을 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세상이 어떤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깨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인 중에 한 사람이 윤치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칼럼을 쓸 때 윤치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떤 뭐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야, 이 토착외구야, 너 윤치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넌 틀림없어, 이렇게 뭐 저를 비난하는 그 댓글을 달아놨던데, 그 시절에 윤치호라는 사람은 일본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중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유럽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왔어요. 가지고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그야말로 극히 드문 세계인 중에 한 사람이 윤치호인데, 그 윤치호가 일제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금 괴롭고 딱딱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이야기를 아무 데서도 안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뭔가 야, 우리 역사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점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